자, 얼굴 좀 봐주시죠. 오늘은 이제 고대 사회사부터 좀 할 텐데,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사라고 하면, 뭘 배우는지서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사회사는 뭘 배우는지. 여기,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생활 모습. 그러면 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사에서 배우는데,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요? 소득 수준 때문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고,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 한 달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생활 모습의 차이가 보통 신분 때문에 발생하죠. 그래서 사회사 처음 들어가면 신분 제도를 먼저 배워요, 항상. 그러니까 고대 사회사 이러면 처음에 신분 제도가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신분 제도를 외우지 말고, 이래서 신분 제도를 먼저 배우는구나. 신분 제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법률 같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고대의 법률. 왜 우리 전에 보면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법률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 때로 가면 향도라는 농민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농민 조직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조선시대 가면 뭐 향약 이런 것도 있어요. 향약. 이게 다 농민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고대에는 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화랑도 같은 게 있어. 물론 농민 조직은 아니고 귀족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뭐 화랑도 같은 조직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 특히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골품 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사에서 배우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왜 사회사에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보죠. 신분제도서부터 들어가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한번 올려보죠. 저도. 자, 삼국의 신분제도서부터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초기철기 국가가 있죠. 이 초기철기 국가는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건데,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변한, 진안. 그 나라들이 초기철기 시대 국가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가가 있었죠. 가. 물론 이제 부여,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였고, 옥조, 동해 같은 경우는 또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옥조, 동해 같은 거 기억나나요? 읍군, 삼로,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요. 표정 어두워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뭐 신지, 견지, 읍차, 불에 뭐 이런 식으로 군장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그 부족장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삼국시대 가면 이 지배층이 귀족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게 귀족이라는 말은 이때는 없어요. 이때 처음 귀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귀족이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중앙으로 오면서 귀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왕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뭐 특권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철기 국가로 가면 이쪽에 보면 이제 호민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호민. 이 호민이 요호부민의 약자예요. 뭐의 약자라고요? 요호부민. 요호부민. 원래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경제사 공부하다 보면 이걸 요호부민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호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부유한 평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민인데 좀 부유한 평민. 좀 사실 좀 아이러니한 애들이죠.
왜냐면 평민이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야죠. 평민이 부유하면 부유하면 평민이 아니지 않아? 표정 왜 그런 거지 오늘?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엑스맨들로 파견된 사람 없죠 혹시? 그러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자, 그 다음에 하오가 있는데 하오는 가난한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평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보면 호민이 되게 특이한 애들이야. 호민. 그리고 이 신부는 이때밖에 없어. 그 삼국시대가 되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냥 평민이라고 불리거든.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여기 하오가 천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하오는 평민이야, 평민. 하오가 천민이 아니다. 그리고 호민이 하오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국시대 때는 얘네들이 평민이고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 초기철기 시대 때는 천민이 있고 대부분 노비입니다. 이 노비도 합성어인데 남종노, 여종비. 그러니까 남자 종을 원래는 남자 종만을 노라고 하는 거야. 노. 여자 종을 비. 근데 이걸 이제 합쳐서 노비 이렇게 부르죠. 근데 남자 종한테는 그냥 노, 여자 종한테는 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자 종도 일반적으로 노비, 여자 종도 노비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산 활동을 주로 노비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비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보시면 민정문서 전문을 이렇게 쭉 실어준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비의 숫자가 평민의 숫자보다 상당히 적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미가 있느냐? 고대 같은 경우 고대 시대라고 할 때 서양사는 대부분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서양을 뭐라고 하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해요. 노예제. 그래서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니까 일반 평민들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고라 같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민주적인 회의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산 활동을 누가 담당하지 못하고 노비가 담당하지 못하고 일반 평민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사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하오가 노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주생산층이거든.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생산활동을 노비가 담당하지 않는다. 주로 노비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주로 평민이 담당한다. 그리고 신분 이동이 안 돼요. 신분 이동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폐쇄적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분 이동이 안 되는 사회를 폐쇄적 사회다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얘기하기도 짜증난데 사실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거죠. 흑수저로 요즘에도 그런 말 있잖아. 뭐 흑수저로 태어나면 뭐 노력해도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저기 누구처럼 뭐 저렇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고 씨발 새끼들 진짜 짜증나게. 내가 맨날 얘기하지. 그 찬스 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 그지?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면 정말 짜증나지. 그치?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던 거. 살면서 느낀 적도 있지 않아? 난 몇 번 느낀 적도 있는데. 나 특히 군대 갔을 때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삼촌이 사단장이었거든. 걔를 되게 사랑하던데 다들. 장교들이. 씨발. 근데 다 아는데 그 찬스 있는 거 알아. 근데 아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찬스 못 쓰는 사람들은 정말 힘 빠져. 그지? 그잖아. 그러면서 뭐 그냥 말은 또 잘해. 그지? 말은 잘해. 넘어갑시다. 짜증나서 오늘 수업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 자, 고구려 백제의 사회 모습서부터 좀 한번 보죠. 고구려부터 한번 볼게요.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 계르부 고씨였죠. 왕족인 고씨하고 오부 출신의 귀족으로 구성돼요. 오부 출신 안에 계르부도 포함되죠. 계르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완전히 추억이 돼 있죠. 계르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외웠다라는 어떤 그런 추억은 있죠. 그건 남아있죠. 잔재가 있죠. 내가 저걸 언젠가는 외웠던 것 같다라는 그 추억. 지위가 세습되는데
뭐 당연히 지위가 세습되겠죠.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바로 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법률을 좀 한번 보죠. 굉장히 이제 엄격했다. 법률은 매우 엄격했다. 배상주의가 이제 그 형벌의 배상주의가 원칙이었다는 건데, 배상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실형주의예요. 그러니까 배상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실형주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을 형벌, 처벌하는 데 있어서 배상주의로 처벌하느냐 실형주의로 처벌하느냐는 다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배상주의 형벌주의가 있어요. 그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행정법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어 박았다. 그럼 가로등 그 수리비 내야 돼. 그거 알지? 그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배상주의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형주의는 형을 사는 거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징역을 사는 거지. 징역 뭐 6개월, 징역 1년 이런 건 이제 실형주의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배상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야. 반역자는 화형 후 차명이야. 그러니까 불을 질러서 태운 다음에 목을 자르는 거거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번 죽이는 거지, 그치? 2번 죽이는 거야. 놀라지 마. 지하철 지나가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야. 화형 후 차명이다.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라서 기억 안 날 텐데, 노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정준하가 나와가지고 2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알겠어? 2번 죽이는 거. 화형 후 차명. 2번 죽이는 거죠. 가족은 노비로 삼아요. 가족까지 건든다는 건 뭐죠? 연좌제가 있다는 거죠. 연좌제. 이건 연좌제. 가족까지 건든다는 건 연좌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했을 경우? 반역했을 경우. 그러니까 반역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반역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한 자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지 알겠지? 저렇게까지 목숨 걸어서 싸울 일이 아닌데 싶은데 하여튼 목숨 걸고 싸우지.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관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 뭐 장군의 최후는 어디에서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야? 전쟁터에서 죽는 거야.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사형당하면 정말 찌질이가 되는 거지. 찌질이. 도둑질한 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철기 시대 여러 나라 할 때도 배웠던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책 12법. 책은 잘못 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책 12법. 고구려의 혼인풍습인데요. 이제 지배층의 혼인풍습,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서옥제라는 게 있죠. 사위 집. 사위가 이제 여자 집에다 서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여자네 집안 일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야. 모계 사회의 유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 서옥제를 그냥 그 노동력 중시 뭐 이렇게 우리 때는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한다. 전쟁 미망인 사회보호책? 전쟁 미망인 사회보호책이다. 이 두 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모습이에요. 형사취수제도 노동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아우가 이 형네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이 형네 집안이 이게 다른 데로 이탈을 할 수 있으니까 책임져 주는 거죠. 평민들은 자유로운 교제를 통한 결혼이 있었다.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냈어요. 요 정도로 했고 예물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출판사마다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마다 이게 좀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게 논란이에요. 뭐 패백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죠. 패백.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다 패백을 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 패백이면 예물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예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패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혼식 날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올려놓는 것을 패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맞절하고 할 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패백이라고 해석하면 예물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예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자, 논란이네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논란에 뛰어드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라. 논란이 있는 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사실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알아서 세미나도 하고 논문도 쓰시고 이러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물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제로 넘어왔어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를 했어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했고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국이 영향을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백제에서. 양직공도 무령왕릉 이런 거 우리 기억나죠? 양직공도는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 파견됐는데 양나라 화가가 백제 사신을 그린 그림이죠.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가 있고 성이 부여예요. 성이 부여입니다. 부여씨가 있고 8성의 귀족이 있어요. 8개의 성이. 근데 보통 우리 경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가 탁 나오면 뭔가 이렇게 불안한 예감이 딱 들죠. 그렇죠? 8개의 성. 진해, 연백, 삼옥, 협국. 이게 8개의 성씨예요. 그리고 이 진씨가 왕비족입니다. 그러니까 진씨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 근초고왕 때부터 왕이 부자 상속이 일어나거든요. 근초고왕 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왕비족이 진씨로 고정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왕비족이다. 언어, 풍습,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언어, 풍습,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는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푸는 사람들 문제를 암기해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백제는 자 보세요. 백제는 상무적 기풍이 나타난다. 이게 실제로 경찰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선지예요. 근데 상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를 숭상하는 거죠. 그렇죠? 상무적 기풍. 무를 숭상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상무적 기풍? 이건 고구려인데. 상무적 기풍은 고구려야. 그래서 내가 백제는요. 그랬더니 고구려와 비슷하대. 상무적 기풍은 어느 나라 거야? 고구려래. 백제는 어떻게 돼요? 고구려랑 비슷하대. 그럼 백제는 상무적 기풍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안 나타난대. 고구려 거래. 백제는 고구려랑 비슷하대. 장난하냐 지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교재에서 있었던 그 내용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나와야 맞추는 거지. 실망이야. 실망이라. 우리 그 옛날에 철기시대 때 반농 반목도 그 나왔던 거 기억나지? 농업반, 목축반, 반농 반목. 부여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다. 아니래. 반농 반목이래. 대단하지, 그지? 우리가 보통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면 후라이드의 비중이 높은 거 아니야? 표정 왜 그래 또? 아니, 후라이드의 비중이 높잖아. 후반 양반 시키면 후라이드는 비중이 높다고 봐야지. 백제는 상무적 기풍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고구려와 비슷하니까. 중국 고전과 역사책을 즐겨 읽고 능숙한 한문을 구사했다. 뭐 설마 뭐 유튜브 봤겠어? 영어 아니고 한문이었겠지, 그치?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우수한 관청 실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배층들은 투호, 바둑, 장기 등의 오락을 즐겼다. 그렇지. 뭐 설마 뭐 게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투호가 뭔지 해봤나요? 우리 군 같은데 놀러 가면 민속촌 같은데 가면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다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2번 던지면 안 던진다. 안 들어가거든 잘. 생각보다 안 들어가. 우리 옛날에 저 이제 사학과에서 답사를 가면 그런 이제 그 궁이나 뭐 이런 사찰 이런 데 많이 가잖아. 그럼 이게 투어가 있어. 이제 그걸로 이제 빵 하는 거야. 점심빵 이런 거. 쫙 서가지고. 그거 하다가 싸움 나기도 하고 그래. 바둑, 장기 뭐 이런 것들. 자, 백제 법률로 이제 가봅시다. 백제도 법률은 매우 엄격했고 배상주의가 있는데 백제는 특이한 게 배상주의와 실형주의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랑 이게 같이 결합돼서 형벌이 적용된다. 내용을 한번 보죠. 패전, 반역, 살인자는 사형이야. 이건 똑같아. 고구려랑. 패전하거나 반역하면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다 사형이야. 간음한 부녀자. 간음을 한 부녀자는 남편 집 노비로 만들어. 아, 이거 정말 치욕적이지. 여자가 간음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우면 남편 집의 노비가 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여자만 처벌해. 왜냐면 간음을 하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간음을 한 상대 남자 혼자 수업 질이 이상해지는데. 혼자 간음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간음한 상대방이 있을 텐데 상대 남자는 처벌을 안 받고 여자만 처벌받는다. 근데 남자는 처벌을 안 받고 여자만 처벌받는다. 이런 거는 완벽한 가부장제 사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가부장제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문화사 할 때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런 게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무의식 중에. 특히 제 나이 또래 되는 친구들만 해도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제가 제 아이, 제 딸아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선물을 이렇게 사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물 사가지고 뭔데 선물을 사면 야, 너 여자애한테 이런 선물을 사주냐? 무의식 중에 하는 거야. 로봇 샀거든. 여자애들은 로봇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친구랑 맨날 지금도 그래. 그 친구 안 고쳐져. 그 친구 지금도 그러고 살아. 성리학자지. 17세기로 보내야 돼. 17세기. 걔는 자기 딸한테도 그러더라고. 내가 집에 가보니까. 야, 너 여자애가 말이 그렇게 해요. 여자애가 옷이 그게 뭐니? 걔 머리에는 그게 아주 구분이 정확한 거야. 남자 처벌 규정은 없다. 이거는 완벽한 가부장제 사회야. 간음을 하더라도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내. 귀양이라는 건 유배 보내는 거야. 도둑질을 하면 유배를 보내. 그리고 2배를 변상해. 그럼 이게 이제 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실형이지? 이게 배상이야. 실형주의와 배상주의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형벌을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구려랑 비교해 볼게. 고구려는 도둑질하면 몇 배야? 12배지. 백제는 도둑질을 하면 귀양도 보내고 2배 변상이야. 어떤 게 형벌이 더 센 거야 사실? 백제가 더 센 거지. 귀양을 보낸다는 건 실형을 살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벌금형으로만 대체하는 거니까 이건 실형도 살고 배상도 해야 되니까 백제가 법률의 그 형벌의 적용이 더 센 거야 실제로. 그리고 뇌물을 받은 관리, 이게 이제 관인 수재죄라고 하는데 뭐라고? 관리들이 우리 알선 수재죄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이게 관인 수재죄인데 우리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이 관리들 뇌물죄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뇌물을 받다 걸리면 이렇게 돼요. 종신금고형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종신토록 어디다 가두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는 공직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야. 관리가 될 수 없도록. 여기서 종신금고형을 가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근데 다시는 이제 관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3배로 뱉어야 돼. 3배로 변상해야 된다. 종신금고형에 3배로 변상한다. 제가 그 공무원들의 뇌물이 왜 나쁜지 제가 정치사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그 밤에 이렇게 거리에 서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갔는데 내가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야 이씨 돈 줘. 그래서 100만 원을 뺏었다 이거야. 그럼 이건 이제 강도죄지. 그죠? 강도짓 한 거 아니야. 100만 원을 뺏었어. 자, 이 사례가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경찰이 뇌물을 100만 원을 받았어. 경찰이 뇌물을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100만 원이라는 거지. 그 금액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떤 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쁘냐? 공무원이 받은 100만 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빠. 왜냐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손해는 뺏긴 사람만 100만 원에 대한 손해가 생겼지. 이분만 피해를 본 거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산술적으로. 이분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잖아?
그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돼. 그지? 그냥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좀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야? 표정 왜 그래 또 오늘. 잘 들으라고. 씨발 안 받았는데 이러지 말고. 100만 원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람 편의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좀 약하게 해준다거나 뭐 하여튼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뭐 0.8이 나왔는데 0.6으로 바꿔준다든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죄 없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그러니까 경찰이 받는 100만 원은 사회에 미치는 그 악 영향이 100만 원이 아니야. 1000만 원, 1억의 가치가 돼. 이 피해 수준이. 쳐다도 보지 마라. 알겠어? 쳐다도 보지 마라.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래도 조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거 얘기해 주죠. 좋아지고 있는 거. 옛날에는 뭐 교통 이게 중앙선 침범했잖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실제로 차에다 2, 3만 원씩 갖고 다녔어. 그래서 여기다 딱 넣고 다녔다고. 그래서 중앙선 침범해서 경찰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딱 면허증 제시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생각하느라고 제가 신호를 못 봤습니다. 그러고 면허증 뒤에다 이렇게 2, 3만 원 넣어주잖아. 그럼 조심하십시오. 그래. 옛날엔 그랬다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줘. 쓰지도 않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 너 내려. 많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너 내려가 나와야 돼. 당신 내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야 표정이 더 줘? 이런 표정이네. 여기서 경찰이 당신 내려 라고 할 때 국가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돈 몇십만 원에 자기 그 자존감을 팔지 마라. 추접스럽다. 그 뭐 한 돈 10만 원 있어봤자 그 뭐 소고기나 사 먹겠지 뭐 하겠어? 그러잖아.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되잖아. 응? 내가 좋은 껍데기집 소개시켜 줄게. 그냥 3만 원이면 껍데기가 돼서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좀 볼게요. 신라는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신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 때문에 신라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화백회에서부터 보는데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화백회도 들어봤고 만장일치라는 것도 아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배워보는 거예요. 그냥. 성립은 육부, 사로 육촌의 대표자 회의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보고 있는 거야.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로 육촌의 회의 기구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특징은 만장일치 제도인데 화백이라는 뜻이 이게 만장일치 제도예요. 만장일치. 모든 걸 다 갖게 한다.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귀족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자, 얼굴 좀 이제 봐주십시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여기 6분이 화백회의를 해요. 그러면 화백회의를 한다는 건 이분들이 다 진골 귀족이란 얘기예요.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 회의 기구예요. 근데 이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이 귀족들 사이에 관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이지만 관리잖아. 그럼 관리들은 서열이 있어 없어? 서열이 있겠지. 뭐 좀 높은 관리도 있고 이분보다 좀 낮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높은 사람 4명이 다 찬성을 했어. 근데 조금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는 뭐 이제 그냥 모르겠다. 기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관리인데 서열이 가장 낮은데 이 양반이 불가야. 나는 찬성하지 않겠다. 남들은 다 이렇게 나무 표를 던지는 거거든. 남들은 다 가를 던지는데 이 양반만 불가를 던졌어. 그럼 이 안건은 통과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되게 웃기다는 거야. 왜? 분명히 만장일치도이기 때문에 한 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돼. 근데 분명히 이 안에는 서열이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순간 이 서열이 무너져 버리지. 왜? 좀 고위 관리가 찬성하는 거와 하급 관리가 반대하는 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귀족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뜨면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아침 방송처럼 해줘야 돼. 자, 리허설 하고 들어갈 거야.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서열이 없어져. 뭐가 없어진다고?
만장일치제도의 특징이야. 서열이 없어져. 그래서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아 씨발 다시. 이게 무슨 리허설이야. 다시.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서열이 없어. 그래서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귀족을 같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 이렇게 불러. 그래.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 꼭 화내면 하더라고. 대등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등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등위. 그러니까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회의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상대등 이렇게 부르는 거야. 대등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평등사회의 회의기구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처 계급이 발생하기 이전의 회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건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 계급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시족사회 전통이라고도 보는 거야. 계급 발생 이전의 사회. 시족사회의 회의기구 모습이 신라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자를 상대등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등과 상대등의 그 의미 파악 잘 하시면 돼요. 기능은 귀족 간의 부정을 차단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자, 아까 전에 이 내부는 찬성을 하고 기권을 했고 한 명만 반대를 했단 말이야.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족들끼리 귀족 간에 이쪽에서 이 네 명이 뭐 어느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 근데 이 사람과는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친하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뇌물을 안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고 딱 객관적 데이터를 보고 이 안건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가 안 돼. 이게 귀족의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거야. 왜? 많은 화백회의 참가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 있는 애가 있으면 안건을 반대할 수 있지. 그럼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귀족 간의 부정을 차단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귀족들이 단결을 해야 돼. 그래서 귀족 단결이 강화되는데 귀족의 단결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세져.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가 아니지. 그대로 얘기하면 화백회의에서 만약에 통과된 안건이다. 그럼 이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귀족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정치적인 힘을 갖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을 갖느냐? 왕도 탄핵시켜. 왕도 탄핵돼. 그래서 이때 탄핵되는 왕이 진지왕이라는 거예요. 진지왕이 탄핵된다고. 아주 진지하게 탄핵되지. 예상했었지? 벗어나지 않아 잘.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권력조절기구라는 거는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왕을 견제한다, 왕권을 견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니까 권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화백회의를 마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장소 사영지라고 하는데 영험한 땅 이런 뜻이에요. 4개의 영험한 땅. 그러니까 화백회의는 아무 데서나 진행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4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화백회의가 진행되었다. 청송산, 피전, 오지산, 금강산 이 4군데가 화백회의 장소였다. 여기 금강산은 우리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금강산이 신라의 영토일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백회의는 좀 마치고요. 오른쪽에 화랑도로 한번 보는데, 자, 이 PPT를 좀 보셔야 돼요. 거기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이 사람이 화랑이거든요. 화랑.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뚜렷해지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다는 게 뚜렷해지죠. 고개를 흔드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화랑도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화랑은 일단 잘생겨야 돼요.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데 수험생들이 이게 왜 잘생긴 게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 잘 대답을 못해서 많이 틀려요. 실제로 화랑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생긴 진골 청년이 화랑이 돼요.
그리고 이 화랑이 수백 명의 낭도를 마치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장교가 되고 사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조직이 화랑도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훈련 조직이야. 훈련 집단. 이게 화랑도인데 문제는 화랑이 되려면 조건이 진골이어야 하고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 이 진골로 만약에 내가 태어났다. 신라에 나는 안 된다. 난 낭도다. 왜 화랑이 잘생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주죠. 사냥과 전쟁, 워리어 양성하는 곳이에요. 워리어 알죠? 전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기원은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원시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속도나 이제 빠르기나 이렇게 힘이 없는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냥에서 배제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충분히 시켜서 사냥에 투입시킬 거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좀 힘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사냥에 투입되면 예를 들어서 집단 무리 사냥 같은 걸 할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 그잖아.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사냥에 투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됐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부족, 소수 부족들이 청소년들을 막 강하게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성인식 같은 걸 해서 그걸 통과해야 성인으로 인정도 해주고 사냥에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다 화랑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족사회 전통이에요. 이것도 원시사회의 어떤 청소년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족사회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고, 구성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인데 화랑이에요. 화랑은 한 명만 돼요. 한 명이 화랑이 되고 이 화랑이 많은 낭도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화랑도 전문을 읽어보면 화랑도는 전국의 명문 사찰을 순례하고 산과 들을 벗삼아 심신을 수련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읽어보면 말은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전국의 명문 사찰을 순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찰이 어딨냐면 대부분 산 속에 있거든. 그럼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닌다 이 얘기죠. 돌아다녀 볼래요? 그리고 뒤에 문장도 되게 웃겨. 산과 들을 벗삼아 심신을 수련한다. 해볼래? 캠핑 가는 게 아니야. 산과 들을 벗삼는 거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강한 체력, 뭐 우리 지금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뭐 유격 훈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산속에서 산악 훈련이나 힘든 훈련들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력을 만드는 거예요. 미남 진골 청년 한 명이 화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미남 진골 청년 한 명이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끌고 다니는데 왜 미남이어야 되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 미남이어야 되느냐? 이 화랑을 신라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미륵이라고 봐. 미륵. 뭐라고 본다고? 미륵. 미륵이라는 부처는 어떤 부처지? 여기 또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 땅이 있고 이걸 이제 사바세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위에 이제 천상의 세계가 있어. 천상.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야. 그러면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해탈을 하면 이게 천상으로 가.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간에 불교에서는 중천이라는 곳이 있어. 하늘 중간. 중천. 여기에 사람이 죽으면 49일을 중천에 머물어. 49일. 그래서 49제 지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다 불교 제사야. 신과 함께도 보면 나오지. 49일. 사람이 죽으면 천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49일을 머무는 곳. 거기가 중천이야. 이 중천에 있는 부처가 미륵이야. 그래서 다른 부처들은 다 천상에 있는데 미륵만 중천에 있어. 그래서 미륵은 뭐 할 수 있어? 내려올 수 있어. 천상에 있는 부처는 못 내려와. 근데 미륵은 하생,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래서 중생들은 어떤 부처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미륵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부처로. 이게 이래서 이제 미래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정치적으로. 궁예. 내가 미륵이다. 내 눈을 바라봐. Right now. 이건 허경이 형이고. 아무튼 이제 그 미륵 신앙이 이건데, 근데 신라 사람들은 이 화랑을 미륵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생겨야 돼.
실제로 화랑이 색조 화장하고 다니거든.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화랑이 탁 대중들 앞에 나타났을 때 대중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런 몰골로 나타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화랑의 모습은 막 굉장히 막 멋있고 막 이런데 그렇잖아. 별로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안 잘생긴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미륵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잘생겨야 돼. 응? 제가 이 얘기 하면서 매번 예를 드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입시학원에 다닐 때는 그 10시 이전에 이게 그 수업 시간이 종료되지 않고, 제가 옛날 학원 다닐 때는 12시 1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입시학원은 보통 1시에 끝나요, 수업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시에 수업을 끝내요. 대치동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집에 가면 사실 밥 먹기가 좀 그렇잖아. 뭐 다 자고 있는데 뭐 덜그럭거려서 또 이렇게 주방에서 밥 먹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순댓국이나 이런 걸 먹고 이제 집으로 가요. 보통 그게 일과였어요. 배가 고프니까 새벽 1시 되면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댓국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게 그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다녔던 순댓국집 중에 뭐 맛이 그렇게 있는 건 순댓국집은 아닌데, 영동대교 남단에 그 신의주 찹쌀 순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체인이 됐는데 거기는 체인점이 아닌 신의주 찹쌀 순대예요. 근데 거기가 청담동인데, 거기가 왜 좋으냐면 그 새벽에 가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 청담동 지역이 그러해서 그런지 연예인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저의 즐거움이에요.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는. 그날도 이제 끝나고 딱 갔는데 모자를 저렇게 막 눌러 쓰고, 그때도 나이키 모자는 아니었어요. 다른 모자인데 모자를 이렇게 딱 눌러 쓰고, 권상우라는 배우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반바지에다 이제 면티를 입고, 여러분들 권상우 몸 봤죠? 와, 그런 걸 작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 그때는 몸이 더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으신데 반팔을 이렇게 반팔에다 이제 반바지에다 그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매니저 같은 사람이랑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안 들어 잘. 근데 보니까 권상우 씨야. 그래서 내가 가방에서 이제 연습장 하나를 찢었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식사 중에 죄송한데 제가 권상우 씨 팬입니다. 권상우 씨 맞으시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팬이라서 그런데 식사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인 한 장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식사하신데 그랬더니 권상우 씨가 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이중석입니다 이름은. 예. 그 밑에 행복하세요 꼭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예 그러면 이제 다 써줬어. 내가 딱 받았지. 그래서 딱 오니까 이제 그때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순대국집에 이제 우리 후배 강사들이 2분이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근데 우리 후배 강사들이 딱 표정이, 내가 이제 사인을 받고 오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창피해하는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했지. 표정이 왜 이러니? 근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친한 후배들이었는데 창피하니 형이? 근데 아니에요. 야, 내가 언제 권상우 씨를 보니? 권상우를 내가 언제 보니? 태어나 살면서 처음 보는 거야. 그래 앞으로도 못 봐. 너 권상우 볼 것 같아 앞으로? 그때 이제 권상우 씨가 들으니까 C라고 붙였죠. 너 권상우 씨 볼 것 같아? 못 봐. 이때 사인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야 평생. 나는 받고 싶어. 내 팬이라고 이 새끼야. 그 뭐가 창피해? 그리고 이제 딱 정리를 했지 내가. 그러고 이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송승헌 씨가 오는 거야. 근데 권상우 씨 앞에 앉는 거야. 왔으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둘이 뭐 얘기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끼리 다니니? 짜증나게. 근데 송승헌 씨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와 권상우 씨는 얼굴도 아니야. 그러니까 권상우 씨 혼자 계실 때는 얼굴이 정말 잘생겼더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송승헌 씨가 옆에 딱 와서 앉는데 와 뭐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아 그냥 얼굴이. 그래가지고 연습자는 하나를 더 찢었지. 송승헌 씨 앉자마자 이제 내가 가가지고 저기 송승헌 씨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팬인데, 그때 이제 옆에서 권상우 씨가 웃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저 이상한 애구나. 막 웃더라고. 그래서 저기 송승헌 씨 저기
사인 하나만 해주십시오. 제가 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시죠. 그러다 흔쾌히 그래서 딱 이중석입니다. 이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권상우 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끝에 행복하세요 써주. 본인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권상우 씨. 딱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 근데 딱 왔는데 우리 부원장님이 이번에는 이 선생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부원장님 왜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합니까? 내가 송승헌 씨를 언제 봅니까? 태어나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 사람. 팬이에요 내가. 받은 건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부원장님도 막 갸우뚱거리시더라고. 그런데 이 둘이 이제 국사 후배였는데 국사 가르치는 후배야. 한 명은 이제 세계사하고 한 명은 국사, 다 내 후배인데 얘네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얘네들도 막 낄낄대 웃는 거야. 그래서 너 형이 창피하니? 근데 아니에요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이 수업을 할 때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너 봤지? 저 권상우 씨 얼굴 봐봐. 보여? 저런 분들을 화랑이라고 하고 가르치란 말이야. 이 낭도 새끼들아. 저런 얼굴 있지? 저런 얼굴이 화랑이 되는 거야. 아유, 씨. 수업할 때 이 새끼 엄마 형이 쓰라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건데 따라해봐 화랑.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우리 후배들이.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거야 또. 그러니까 셋이 순댓국을 처먹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러니? 왜 셋이 몰려다니니 그렇게? 근데 더 웃긴 거는 원빈 씨가 딱 앉았거든? 둘은 얼굴도 아니야. 둘은 그냥 낭도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연장 하나를 찢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 두 분은 스타인데 원빈은 슈퍼스타잖아.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연장을 찢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 그랬더니 송승헌 씨도 웃고 권상우 씨도 웃기 시작했어. 날 보더니. 그래서 원빈 씨 제가 진짜 팬입니다. 사인 한 장. 그래서 원빈 씨한테도 받는데 세 장을 다 받은 거야. 이번에는 거의 그 송승헌 씨가 막 웃으면서 거기 밑에 행복하세요 써주세요. 지금도 있어 우리 집에. 그 사인 세 장이 날짜가 같은 게. 내가 그거를 한창 가방에다 들고 다니면서 술 마실 때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근데 자 봐봐 이제 정리하자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사람 눈도 어둠이나 빛에도 적응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두운데 딱 들어가면 되게 깜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보이잖아. 이게 되게 웃긴 걸 발견했다. 원빈, 송승헌, 권상우를 내가 옆에 테이블에서 계속 본 거야. 그러니까 눈이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야. 처음엔 너무 놀라웠는데 저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적응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입이 쩍 벌어져. 원빈 같은 경우는 입이 쩍 벌어져.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해. 아니야 내 코만 해 얼굴이. 얼굴 전체가 내 코만 해. 내가 너무 놀라서가지고. 근데 여기에 눈, 코, 입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적응을 해가지고 그 잘생긴 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손을 씻으러 화장실 가서 손을 딱 씻고 손을 씻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딱 봤어. 야 이게 이렇게 무섭더라고. 와 나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정말 얼굴이 엉망이구나. 그걸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 하지 말라고 그래.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한참 보고 있었어 거울을. 그러니까 원빈을 계속 보다가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이더라고.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원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라 시대에 딱 복장을 갖추고 색조화장을 하고 탁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원빈 씨가 신의주 찹쌀순대 문 열고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먹다가 원빈 씨를 보고 이랬거든.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화랑이 되면 이것 때문에 미남만 되는 거야. 미남만. 그러니까 이걸로 연결시켜야 돼. 미륵의 현신. 그러니까 미륵이 다시 태어난 거야. 하생한 거지.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으면 안 돼. 중요해. 알겠어요? 낭도들?
다 낭도야 사실. 쑥 봐도 다 낭도라고. 미륵신앙이고 여기 낭도야. 이제 낭도는 이제 일반 진골부터 평민들까지 그냥 이제 얼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낭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진골부터 평민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울 때 쉽게 외워. 난 낭도다 이렇게. 나는 화랑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왜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이 화랑도가 개인 사조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훈련도 받고 이런데 진흥왕 때 영토가 팽창하잖아요. 그때 이 화랑도들의 활약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흥왕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전쟁을 하는데 어떤 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화랑 혹은 낭도니까 야 이거를 국가적 조직으로 확대시키면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록은 원하제도라고 해서 화랑도를 공인했다만 나오는데 이 진흥왕 때의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많아지고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화랑도의 공이 컸고 그 과정에서 진흥왕은 이 사람들을 국가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면 신라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화랑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화랑도 정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랑도에 있다. 화랑도. 기능을 한번 보죠. 우리 골품에서 나타나는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골품 배울 텐데 골품에서 나타나는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육두품과 진골의 갈등, 육두품과 오두품의 갈등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여기에는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순간 진골부터 평민들이 다 섞여 있지. 이렇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계층 간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잘 보여주는 향가가 하나 있는데 그 향가 이름이 뭐냐면 모죽지랑가라는 향가야. 그래서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육두품이었던 드고가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같이 훈련 받고 막 이렇게 몸 부딪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거지 그거. 국가 인재 양성 기능도 있고 뭐 제천의식도 거행하고 그랬대요.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명산 대천의 제사도 지내고 도교적 성격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도교는 문화사 할 때 제가 얘기를 해줄 텐데 도교적 성격이 있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뭐 땅에 제사 지내고 바다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다 도교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화랑 정신인데요. 호국적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국가를 지켜야 된다, 뭐 보호한다 이런 성격들. 그리고 세속 5개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속 5개는 진평왕 때 원강이 만든 화랑도 행동 규범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름이 세속 5개냐면 지어진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가실사에 그러니까 원강이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실사에서 머물고 있어요. 가실사라는 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화랑 2명이 와가지고 우리 화랑도가 지켜야 될 좀 규범을 스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원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계율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한 어버이의 자식으로서 한 군주의 신하로서 부처님의 계율, 그러니까 보살 계율을 지키면서 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5개의 계율을 내가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세속 5개야.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5개의 계율을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 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없느냐? 자 보세요. 임금의 신하가 되잖아.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일 수도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래. 그래.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계율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게 원칙인데 불교에서는 출가를 하잖아. 부모님을 떠나지. 떠나서 어떻게 효도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킬 수 없으니 세속적인 삶,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속적인 5개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야. 그게 이거야. 사군이충, 사친이호,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충, 효, 신. 임전무태는 화랑도가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지 대충 유추가 되지.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마라. 그 다음에 살생유택은 살생을 하되 가려서 죽여라. 호국불교의 모습이 이 안에 보여져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충이나 효나 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원강이 스님인데 이건 불교보다는 유교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불교지만 호국불교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거야.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어요. 화랑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3년 안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책들을 다 읽어보겠다. 뭐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뭐 1회독 해보겠다. 그런데 다짐을 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 공부를 할 때 돌판에다 새기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1년 안에 내가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내가 3개월 안에 한국사를 다 끝내겠다. 딱 돌에다 새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중서기 때문에 못 끝냈다. 진도가 안 나감. 3년 내에 시경, 서경, 예기, 춘추 등을 공부할 것을 맹세했다. 근데 이 책들이 다 유교 경전이에요. 유교 경전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에 충성하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화랑도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서기석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것도 역시 논란이다. 제가 얘기했죠? 수험생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논란에 뛰어드는 일. 학계의 논란에 선생님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뭐 그 중원 고구려비의 비서관에 영락이라는 연호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뭐 어쩌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고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각 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님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교수님들은 강의보다는 연구가 주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 학원 강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험생들이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론이 정립이 되고 학설이 정리가 되면 유력한 학설을 우리가 배우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임신서기석이 어느 왕이라고 하던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 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 자, 오케이. 그리고 그 53쪽에 보면 거기 사료일기에 그 초판본 발행된 거 보면 통일신라 귀족들의 향락생활이라고 되는데 이게 제목이 잘못돼 있어. 이 제목이 화랑도가 돼야 돼. 화랑도. 제목이 화랑도가 돼야 된다. 화랑도에 대한 사료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료 좀 읽어볼게. 우리나라에는 풍류라고 하는 현묘한 도가 있다. 이 교를 창설한 내력이 선사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실제적으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의 세 가지 교를 포괄하여 중생을 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서 효도하고 집 밖에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이다. 무의와 불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다.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가 화랑도 정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게 낭낭비서라고 하는 글인데 이걸 최치원이 쓴 글이라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귀인의 자제 가운데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민 다음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받들어 섬겼다. 왜 백성들이 받든다고 그랬지? 미륵의 현신으로 본다. 미륵의 현신으로 보고 있다. 화랑을. 요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잠깐 쉬시죠.